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 10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다. 맞는 얘기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맞고요. 3번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이연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계획,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또는 뭐 결손하면 결손금으로 구분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 거래의 분계로 옳은 것. 다음에 거래를 분계하라는 얘기죠.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했고 주식 발행 대금을 전액 당좌 예금 계좌로 납입받았어요. 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자본금을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적고 액면가는 5,000원짜리고요. 주식은 1,000주네요. 그러면 자본금은 500만 원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발행가액 곱하기 주식수는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니까 당좌 예금에다가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은 7,000원씩 그러면 700만 원. 그리고 아무 일이 없네요. 벌어진 차이는 주식, 발행, 초과금 5, 6, 7,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이렇게 갖다 지우고 이렇게 나머지가 나와야 됩니다. 회계 처리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시래요. 당기 순이익, 기초 자산 부채. 즉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뺐더니 여기서 이렇게 더 커졌다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기초 자본을 먼저 구해볼게요.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는 거니까 기초 자산인 500만 원에서 기초 부채인 200만 원을 빼면 기초의 자본은 300만 원이고 거기다가 기말 자산 부채 나왔네요. 그러면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기말 자산은 900, 기말 부채는 300, 기말 자본은 6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만들려면 더 커졌죠. 순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300만 원만큼의 순이익이 생겼네요. 그래서 600이 됐을 텐데 추가로 출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자를 먼저 했고 1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얼마가 났길래 600이 됐느냐. 그럼 결국은 200만 원의 순이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초 자본에서 추가로 출자한 거 더하고 순이익 더해서 기말 자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 결과, 당기의 회계 처리 결과로 옳은 거.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대요. 기초의 대손 충당금 2월액, 즉 작년 것이 넘어온 것이 140만 원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140만 원 있는데 7월 1일에 전기 회수 불능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늘리는 거죠. 플러스 1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충당금이. 240만 원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올해 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2억인데 2억 원에 대해서 매출채권의 1%의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런데 충당금이 더 많네요. 그러면 40만 원만큼을 환입을 잡아야 되겠네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쪽에 설정하는 거죠.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을 40만 원만큼 줄이고 이때 쓰는 이름은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0만 원.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매출채권 거니까 수익이 아니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
판매비와 관리비 음수로 보고됩니다. 5번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10만 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이 됐어요. 가수금은 현금 등의 입금이 있는데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가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내용이 밝혀졌대잖아요. 가수금 빼고 뭐로 밝혀졌냐면 상품 주문에 대한 계약금. 좀 상대방이 돈 먼저 줬다는 얘기네요. 그럼 선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은 한공의 수정 전 잔액 시산표의 일부인데 누락된 결산 정리 사항이다. 그러니까 시산표의 일부하고 결산 정리 사항이 누락이 됐대요. 결산 정리 사항 반영한 후에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하기 전에 건물의 취득 금액이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 붙어 있네요. 자, 건물은 정액법을 쓰고 있고요. 100만 원짜리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10년 하면 만 원씩이네요. 감가상각비는 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만 원. 이걸 하고 나면 뭘 물어봤니?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있었던 5만 원하고 얘가 붙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 나누기 10. 1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5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생기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 재고자산 취득 원가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다 더합니다.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역료 더해야 되고요. 판매할 때 운송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그냥 비용입니다. 수입하는 데 관세가 들었다. 이것도 원가에 더하시고 보유 과정에 발생한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라는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와 다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재고자산 수불부인데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에 의할 경우에 1월에 매출 원가와 월말 재고 매출 원가는 얼마고 남아있는 재고는 얼마냐 선입선출법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2일에 10개를 갖고 있고 이것의 단가는 개당 100원이고 1월 9일에 30개가 들어왔고 이것의 단가는 120원짜리예요. 1월 16일에 20개를 처분하는데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 날라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요거 10개 100원짜리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1,000원.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10개 120원 1,200원 이거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다시 들어왔네요. 10개가 개당 130원짜리. 요 두 개 합쳐진 게 팔려나간 매출 원가고 그럼 여기 이제 10개 여기 20개 남았죠. 여기 20개 곱하기 120원짜리와 10개 곱하기 130원짜리가 월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400원, 여기는 1,300원. 합치면 월말 재고는 3,700만 원, 700원. 여기는 매출 원가는 2,200원. 이렇게 9번 볼게요. 다음 소모품 관련 자료인데 결산 시점 회계 처리로 옳은 것. 기초에 소모품은 없었고 이 사람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소모품을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이제 소모품비 이렇게 했겠죠. 살 때 비용 처리했다니까 20만 원. 자산 나갔을 거고
12월 말에 소모품 미사용액 있더래요. 자, 다 비용 처리했는데 다 쓸 줄 알고 덜 썼잖아. 비용을 취소시켜주면 되겠죠. 소모품 비를 덜 쓴 만큼 10만 원, 그리고 자산인 소모품으로 10만 원. 뭘 물어봤니? 회계 처리 물어봤네요. 소모품 비 취소. 이렇게. 그리고 문제 10번에 내부 통제에 관련된 얘기. 이제 10회 때부터 내부 회계관리 제도라는 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회계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부터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사이에는 풀이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11번 부가가치세법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맞네요.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갖고 있다가 빌려주고 월세 받는 사람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습니다.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설해 볼게요. 사업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판매 시설만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하치장 신고된 거, 임시사업장 신고된 거.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박스에 있는 각 업태별로 사업장이 어디인가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사업장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의 사업장은 뭐 단순히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사업장은 뭐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에요. 보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곳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보통 거기가 다 사업장이죠. 근데 이제 대원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데 예외적으로 그곳으로 하기에 곤란하니까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놓은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광업. 광업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 광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땅속이죠. 땅속인데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로 하자 그냥 여기. 여기가 뭐지니? 어? 광업사무소?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공장이라는 거죠. 공장.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잖아. 근데 이게 다만 따로 제품을 포장만 하거나 만들기는 여기서 했는데 이쪽에 가서 그냥 포장만 해. 또는 뭐 용기에 그 제품에 뭐 충전을 시키는가 또는 뭐 기름을 모아놓는 곳은 제외시키겠다. 최종 제품 완성 장소예요. 여기까지는 암기하실 수 있겠죠.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 광구를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단순 포장, 충전하는 곳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제일 헷갈리니까 건설업, 그 다음에 운수업, 그 중에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게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것과 바로 밑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얘와 얘가 좀 헷갈리니까. 자, 얘 먼저 볼게요. 부동산 임대는 뭐예요? 빌딩을 갖고 있다가 여기 세 들어서 보증금 받고 월세 받는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가 어디? 여기잖아. 그래서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서울에도 빌딩을 하나 갖고 있고 저기 부산에도 하나 갖고 있어. 각각이 다 사업장이야. 사업장이 됐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야. 자, 근데 가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거 해볼게요.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매매야. 그러니까 서울에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
이게 부동산을 파는 게 주된 목적인 사람이야. 부산에도 하나 갖고 있고 뭐 광주에도 갖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부동산을 내다 팔면 되고 팔면 되는데 그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여기잖아. 여기서 팔았으니까. 근데 얘가 이 사업처럼 임대업은 한 번 건물을 딱 갖고 있으면 계속 부동산 임대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부동산 매매는 일단 어디 하나 샀죠. 건물을 사고 팔면 끝이잖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맞는데 그렇게 그것을 사업장으로 하면 부동산을 팔려고 하나를 샀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 그리고 팔아? 그럼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없애. 또 팔려고 샀니? 만들어? 없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해야 되겠어? 이게 너 이제 법인 사업자냐? 응? 법인이면 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는 얘기는 그냥 본점이라고 보시면 돼.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건물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샀다가 금방 팔아버리면 이 건물 날아가니까.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재지고 요 건물의 등기부가 아니라 여기 부동산 임대는 한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도 맞긴 하지만 금방 팔고 없어져 버리잖아.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즉 본점으로 하자 얘기고 만약에 이게 법인이 아니야. 개인은 등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업무 총괄 장소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되려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데 이것이 한 번 하고 말면 그걸 사업장으로 놓으면 한 번 창출했는데 사업장 만들고 팔았어? 폐업하고 이게 곤란하잖아. 그래서 너 어디서 다 관리하고 있냐? 개인이라면 업무 총괄 장소, 법인이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런데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여기고 계속적이잖아요. 세 받고 또 나가면 딴 사람 세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논리예요. 서울에다 건물 하나 짓고 분양을 해요. 부산에다 하나 짓고 분양을 하고 광주에다 하나 짓고 분양을 해. 부가가치 창출하는 곳이 여기지. 근데 계속성이 없잖아. 서울에 아파트 짓고 사업자 등록증 내서 아파트 짓고 다 분양 끝났어. 그럼 다 폐업해. 광주에 아파트 하나 짓고 뭐 집 하나 짓고 팔았냐? 폐업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 그다음에 운수업. 운수업은 이제 뭐 택시를 타고 손님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뭐 마포에서 신촌 가서 내려주고 또 신촌에서 뭐 이대 가서 내려주고 이게 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포에서 신촌 가는데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손님 내리세요. 다시 폐업하고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가야 되겠지. 응?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무인 자동 판매기, 즉 자판기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자판기도 이렇게 뭐 서울대학교의 자판기 하나, 이화대학교의 자판기 하나, 홍대의 자판기 하나. 자, 이것도 다 각각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요. 그리고 얘도 계속 하잖아. 원래는 예전에는 얘가 각각의 다 사업장이었어요. 그런데 좀 기쁜 얘기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도 맞고 계속적이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각각을 다 사업장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무슨 규정이 있냐면 이게 이제 한쪽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오면 이 사람이 규모가 사이즈가 작아서 간이과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일정한 금액 밑으로 팔면은 부가세 전체가 다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걸 다 묶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응? 업무 총괄 장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일반 과세자가 되니까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원칙에 벗어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 비거주자, 국내에 뭐 거주를 두지 않는 사람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아예 사업장 전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는 곳. 내가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집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 틀리니까 암기하시고요. 그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에 규정된 공급 시기가 옳지 않은 거. 공급 시기.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데 맞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은 물건에다가 내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입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 공급 시기 언제예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선적일, 기적일.
그다음에 폐업 시 잔존조화는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13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공급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상당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용기대금을 받아요.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은 내가 박스를 주는데 박스를 돌려받기로 했으니까 이 박스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와 구분해서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에 붙는 개별 소비세, 뭐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간접세들은 다 합치는 거예요.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암기하시려면 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공급자, 파는 사람, 여기는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있고요. 얘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각각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호, 성명. 이건 아무도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에 여기 날짜 있거든요. 여기가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상호 명칭,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리고 이쪽에 네 쪽 줄이 있는데 여기에 쓰는 날짜가 공급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게 작성 연월일이냐 공급 연월일이냐. 작성 연월일이 중요하다는 얘기. 작성 연월일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고요. 15번 볼게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아니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고 운수업인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 운수업에서 영업용 차량을 사왔다. 매입세 공제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운수업에서 차를 샀는데 그게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라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운수업 하는 사람이 운수업을 하려고 차를 사왔다.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따지면 나머지가 정확한 게 있으니까 이 운수업이 면세 운수업도 있고 과세 운수업도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장 틀린 것들이 다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확대 해석해서 면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시내버스 운수하는 사람. 그럼 당연히 매입세액 못 들어갔죠. 면세니까. 근데 그게라고 전제가 없으니까 3번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